예, 그러면 그 과학과 초월의 길목에서 2강을 하겠습니다. 2강은 고생대 3장이 이제 과학과 초월의 길목에서가 예, 그 이게 장이 좀 잘못 나왔는데 이게 4장이 고생대, 5장이 중생대, 6장이 신생대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하겠습니다. 책 구입은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또 관련된 동영상이나 또 여기 PPT를 올려놨습니다. 한국채식영양연구소 구글에서 한국채식영양연구소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4장 이제 고생대 부분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가 쥐나 개구리의 경우 호메오 도메인에 해당하는 60개 남짓의 아미노산에 초파리가 59개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위치가 동일했다. 물음이 막히는 일이었다. 파리와 쥐는 5억 년 전에 서로 다른 진화계통으로 분리되었다. 이토록 상이한 동물들의 유전자 사이에 이토록 유사점이 많으리라고 짐작한 생물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버디버는 이볼루션과 디벨로먼트, 그러니까 진화와 발생학을 연결해서 같이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진화론자는 진화론자 따로 공부하고 발생학,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세포부터 단세포부터 이제 점점 다세포로 이제 발달해 나가는 그게 이제 발생학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호미오박스라고 하는 호미오 도메인 또는 호미오 박스라고 하는 이 유전자예요. 이 뭐냐면은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서열되어 있는 대로 여기 이제 체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호미오 박스와 똑같은 서열을 가진 유전자들이 초파리에서 이렇게 체절을 결정을 하는데 마우스, 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초파리나 쥐는 전혀 이제 다른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유전자를 똑같이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초파리의 눈이지만 쥐의 눈과 똑같은 유전자를 쓰고 있다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쥐에 있는 눈의 호미오 박스를 초파리에다 넣으면은 초파리 눈이 발달을 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적으로는 아주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설계도는 똑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호메오 박스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순서대로 이렇게 체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위키디피아 같은 데 찾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호메오 박스. 찾아보시고. 이제 고생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빅뱅에서부터 우주가 처음에 물질을 만들고, 또 그 물질들이 모여서 커다란 별을 만들고, 그죠? 커다란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지면서 핵융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소를 원료로 해서 헬륨이나 리튬, 베릴륨, 이제 궁극적으로 점점 원자들이 만들어지다가 철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항성들이, 그러니까 태양처럼 스스로 핵융합을 해서 빛을 내는 항성들이 회전을 하면서 튀어나온 게 이제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구 같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태양계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이제 순서가 지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지구는 태양에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온도에 위치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이제 지구의 진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구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매우 뜨거웠지만 우주의 온도는 매우 차가웠다고 그랬죠. 지구에 비해서.
몇 K였죠? 지금? 몇 도씨야? 예, 3K였죠, 그죠? 섭씨 온도라면 몇 도였죠? 마이너스 270? 그렇죠, 마이너스 270도였죠? 잘 기억하시네요. 역시 최성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식기 시작을 했어요. 식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구 표면이 식었으니까 지구 내부는 아직 4000도예요, 핵은. 하지만 이제 지구 표면은 15도 정도로 식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생명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생대에서. 그래서 고생대는 지구의 나이가 대략 50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50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50억 년 전부터 5억 8천만 년 전, 거의 46억 년 아니에요? 지금 그런가요? 46억 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46억 년이라고 치면은 46억 년에서 5억 8천을 빼면은 대략 40억 년? 네, 대략 40억 년 동안은 이제 화학적인 진화가 있었던 거예요. 화학적인 진화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생명체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생명다운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생대는 5억 8천만 년 전에서 2억 1천만 년 또는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이야기하고 이 시기는 또 나누었어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뭐 미시시피기, 석탄기, 펜실베니아기, 뭐 페럼기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관심을 둘 부분은 이 지구의 지표는 그 지구 내부는 뜨거웠다고 그랬죠? 핵은 4000도 가량이 되고 그래서 이 멘틀 우리가 보기에 땅은 단단한 것 같지만 좀 더 들어가면은 뭐 2000도 이렇게 3000도 되면 녹거든요. 그래서 멘틀이 대류를 해요. 그래서 멘틀 위에 있는 딱딱한 지각은 마치 달걀 위에 있는 껍질과 같기 때문에 멘틀 대류에 의해서 지표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대륙들도 움직이게 되는데 관심을 둘 부분은 이런 지표의 지각들의 위치와 각각 시기마다 새로운 생물종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지각의 대륙이나 또 해양의 어떤 위치에 따른 어떤 기후변화 이런 거를 지금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의 해류라든지 이런 상태에서의 해류, 여기서의 해류나 바람의 어떤 방향이나 크기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동해안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따라서 동쪽에 있으면 대륙성, 서쪽에 있으면 해양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위도에 있지만 해양성,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연안들은 동쪽에 있는 연안들보다 훨씬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화해요. 하지만 대륙의 동쪽에 있으면 이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륙 땅이 쉽게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잖아요, 물보다. 그래서 이제 혹한과 혹서가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동해안 쪽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이제 영향들이 생물들의 진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북반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반구는 반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반구는 반대겠죠. 왜냐하면 이제 해류가 반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기가 캄브리아기인데 캄브리아기에서는 놀랄 만큼 다양한 생물종들이 폭발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캄브리아기 대폭발, 우리가 이제 빅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생물종들이 이제 폭발을 했다. 엄청나게 많이 이제 다양한 게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아직 이제 딱딱한 껍질을 가진 생물종들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흔적들이 있으니까 살펴보면은 뭐 우리는 지금 눈이 2개잖아요. 근데 뭐 눈이 5개 달린 생물종이 있다거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지가 아니라 뭐 정말 기괴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다양한 생물종들이 시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조용하던 것이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겨났을까, 다양하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정확한 답변은 아직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가 이 시기에 눈이 발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시각을 이용하는, 빛을 이용하는 수용체가 발달이 됨으로써 훨씬 생명체들이 역동적으로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미리 뭐 자동차를 운행을 한다거나 피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흔히 쓰이는 어떤 과학 문명들도 사실은 시각에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의존을 하고 있고. 오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보통 우리가 습득하는 정보의 90%는 시각을 통해서 습득을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에 있어서도 이제 시각이 없었을 때는 옆에 천적이 왔다, 포식자가 왔을 때 접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는다거나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했겠지만 청각을 듣는다거나 저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이제 개발되면서 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도 있어요. 가설이죠. 캄브리아계는 대략 5억 8천만 년 전에 생겨서 5억 3천만 년 경에는 거의 모든 종들에게 이제 골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구의 진화와 맞물려 있는데 골격은 이제 칼슘이죠. 칼슘 골격이죠. 우리 몸의 뼈가 이제 칼슘이잖아요, 주성분이. 그것처럼 초기에 이제 지구에서 칼슘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생물종들이 그런 칼슘을 활용해서 결정화를 만들면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캄브리아계에는 이제 초기에는 거의 다세포 동물이 이제 해면 종류. 해면 혹시 아세요? 뼈다가 없는 이제 흐늘흐늘거리는. 바다에 그죠? 해파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류들이 이제 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루리안기와 대번기에는 이제 실루리아기 후기에는 식물이 육상으로 처음 이제 진출했고, 또 캄브리아기의 대부분의 동물들의 각질부는 유기질로 아직 석회질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삼엽충과 이제 완족 동물들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르도비스기, 이 시기에 이제 4억 5천만 년 이 시기가 들어가면서 턱이 없는 어류, 척추 동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극피 동물들, 불가사리 같은 이런 해양 무척추 동물들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4억 5천만 년 전에 육상으로 식물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구는 대기가 없었는데, 산소 대기가 없었는데 해양에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됐어요. 뭐 해조류나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는 O2잖아요. 그런데 O2 3개가 부딪혀가지고 오존 2개를 만들거든요. 오존은 O3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존층이 이제 형성을 하게 돼요. 근데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30km, 지표에서 30km 정도에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자외선을, 이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을 하게 됐죠. 자외선은 DNA가 잘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차단됨으로써 이제 DNA가 이제 보호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육상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번기 이 시기인데 4억 800만 년 전, 대번기에는 양서류의 화석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석탄기, 얘는 이 시기죠.
3억 5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이 중간에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파충류가 처음 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시피기, 석탄기, 펜실베니아기, 페름기. 이 시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고생되는 온난한 기후가 계속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시기에 산호초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서 추정을 합니다. 또 페름계는 건조해지고 또 남반구에는 곤드나와 대륙에서 빙하가 발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지각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뭉쳐지게 됐죠. 커다란 대륙으로. 이 고생대의 어떤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 캄브리아기 5억 년 전 이 시기에 이제 척추동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4억 5천만 년 전, 4억 3천만 년 전에는 이제 턱이 있는 척추동물이 이제 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사람들 다 턱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동물들, 뭐 소나 돼지, 닭, 다 이제 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들은 다 턱이 있는 게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아직 못 넣었는데 초창기의 동물들은 이렇게 원통형처럼 이게 빨대가 이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턱이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 받고 안 들어오는 건 그냥 나가고 이제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턱이 없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흘리는 것도 많고, 그죠? 의도한 대로 또 그렇죠. 또 씹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씹는 거는 소화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턱이 없는 동물과 턱이 이제 개발된 동물은 질적으로 이제 다른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의 섭취 양이나 섭취할 수 있는 종류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딱딱한 것도 깰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이제 갑자기 자꾸 나오냐? 네,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동물들은 이제 이전에는 딱딱한 골격이 있으니까 이제 성장을 하는데 제한이 되잖아요. 그죠? 곤충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더 성장하려면 껍질을 또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껍질이 딱딱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의 제약이 있죠. 관절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이제 내골격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외골격에 비해서 내골격, 척추동물들이 나타나면서 훨씬 다양한 운동 능력을 습득하게 되죠. 또 운동 능력을 습득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척추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시각과 몸체 진화의 병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나 발달학,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들, 또 유전자의 어떤 유사성이나 이런 것을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그것들이 언제 이제 시기적으로 발달을 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어떤 확률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차 확인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도 증거를 잡고 발달학적으로도 증거를 잡고 유전학적으로도 잡고 또 다른 이제 실험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략 이제 6억 년 전과 5억 년 전까지 1억 년 사이에 척추동물들이 눈뿐만 아니라 몸체 계획의 진화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인 어떤 빛을 이용한 정보의 습득이라는 것은 우리 진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암시 또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턱이 있는 척추동물의 눈은 놀랄 만큼 동일한 계획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제 5억 년 전에 이제 턱이 있는 어류의 눈은 이제 칠성장어,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칠성장어가 이제 어류의 눈과 매우 비슷하다. 이 시기에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눈이 이제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척색 동물, 척추처럼 이제 딱딱하지는 않지만 이제 약간 말랑말랑한 척색 동물, 또 척추 동물, 이제 완전히 등뼈, 척추뼈를 만드는 그런 동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척추는 일련의 관절뼈인 등뼈로 되어 있고, 각 등뼈는 중추라는 중앙부와 돌기라는 주변부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척추 동물의 신체 구조에서 중앙부는 척색 주위를 환상으로 둘러싸고, 이제 등 쪽에 두 개의 돌기는 서로 결합을 해서 신경침이라는 침상 돌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못 넣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 동물이 이제 어상강과 사지상강 두 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어상강은 문자 그대로 어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지상강은 사지가 있는 동물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지가 있는 동물들. 뭐 인간하면 사자. 그렇죠. 뭐 포유류도 있고, 또 악어, 파충류들도 예. 또 개구리, 양서류. 양서류도 역시 사지상강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눌 수가 있다.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예, 턱의 기원을 이제 보면은 턱은 원래 아가미가 있었는데 아가미가 이제 발달을 한 거다. 이제 그래서 턱의 기원과 아가미군 가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이 여기 이제 면역계의 발달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거는 나와 나 아닌 것을 식별하는 작업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역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과 이제 후천 면역, 또는 이제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 습득 면역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선천 면역, 내재 면역은 뭐냐면은 미생물들의 기본적인 뭐 13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패턴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몸이 인식을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미생물들은 세포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벽에 있는 뭐 성분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전자 안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3가지 정도 패턴은. 근데 미생물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들도 이제 그 13가지 정도의 패턴을 피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생물들은 돌연변이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왜냐면 그 미생물들은 한 세대가 보통 30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생물을 하나 딱 찍어 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지구 인구보다 많아져요. 그러니까 고등 생명체가 그 모든 돌연변이에 대한 정보를 다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기가 새로운 패턴이 왔을 때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적응 면역이에요. 또는 후천 면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천 면역이 만들어낸다는 게 정확히 뭘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미생물들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패턴, 내재 면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체가 여기에 딱 주형을 뜨는 거예요. 항체라고 하죠. 항체가 딱 주형을, 맞는 항체가 딱 와서 이 모양을 유전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놈이 또 왔을 때 유전자에 이제 저장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똑같이 이제 빨리 만들어내는 거죠. 무슨 테 저장이 된다고요? 네.
이 녀석에 대한 정보가. 그럼 그 저장된 정보는 이세한테 유선이 되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저장되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게 심지어. 되면은 사람의 면역력이라는 게 쉽게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많이 강화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된다고 보지만 된다고도 이제 새로운 연구가 밝혀질 수도 있겠죠. 가능해야 되겠죠? 가능해야 설마 내세 면역이라는 것도 점점 더 발달할 수 있는 거고. 뭐 오랜 시간을 두고 뭐 몇 천만 년, 시간. 예,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적응 면역이 지금 턱 없는 동물에서 턱 있는 동물이 등장하면서 그때 적응 면역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턱이 없는 칠성장어나 먹장어 이런 것들은 적응 면역계가 없는 거예요. 걔들은 그냥 기본적인 패턴만 인식을 하고 그 패턴 내에서만 이제 미생물들을 잡아먹거나 하는 거죠. 근데 턱이 있는 동물들, 뭐 상어나 홍어, 뭐 이런 녀석들부터 벌써 새로운 항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항원에 대한 패턴들을 인식을 하고 그 패턴을 자기 유전자에게 저장을 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적응 면역계의 대표적인 게 T셀과 B셀이에요. 그러니까 B셀은 골수에서 나온 데서 본에서 딴 B가 있는 거고요. T셀은 이제 사이머스, 여기 흉선에서 이제 발달을 하기 때문에 T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T셀, B셀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이제 TCR이라고 해서 T셀 리셉터, 그러니까 T셀의 유전자 조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 조각들의 이제 여러 개잖아요,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조각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유전자 조각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V 유전자 세트가 있다. V 유전자 세트가 여기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 중에 하나만 이제 추출을 하는 거예요. 또 D 유전자 여기서 세 개죠? D에서 또 하나만 추출하는 거예요. 또 J가 또 여기선 세 개죠? 그 중에서 하나만 추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 추출되는 걸 랜덤하게 해요.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무작위로 마치 이제 구슬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100개씩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하나 이제 숫자가 다 매겨져 있는 거를 아무거나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면역세포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긴 수용체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는 그게 이제 1000만 개 정도의 조합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만 개 정도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웬만한 항원, 웬만한 침입자에 대한 정보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그 그림을 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T셀이 프리 T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데 이 수용체가 항원을 만드는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녀석들은 너무 강하니까 그거를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1000만 가지 중에 자기 몸을 공격하는